양식장 수조 위로 철제망이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봄 민물 가마우지 수십 마리가 어린 송어를 닥치는 대로 잡아먹자 양식장 주인이 설치해둔 겁니다. 인근의 나무는 분변에 오염돼 계속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야생생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손질해 민물 가마우지를 유해 야생동물 명단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피해를 조사해보니 강원도 평창 등 28개 지자체에서 민물 가마우지 피해가 50여 건 접수됐습니다. 민물 가마우지로 인한 피해는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호 주변도 심각합니다. 두물머리 인근의 족자도 민물 가마우지들이 섬에 아예 둥지를 틀고 번식지로 쓰고 있습니다. 가마우지의 배설물로 인해 족자도 나무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의 조사 결과 족자도에 있는 민물 가마우지 둥지는 650여 개 정도로 파악됩니다. 이게 둥지, 여기 말고 둥지 이렇게 본친 적이 있나요? 둥지는 얘네들이 저 북지 쪽에는 둥지를 안 털어요. 그렇죠. 섬에 하죠. 네, 섬에 하는 이유가 외세 고양이나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지킬까봐 항상 외진데 섬 같은 데 하기 때문에 우리 민간인이나 어부들도 와서 이렇게 또 퇴치라든지 좀 못 살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떼지어 몰려다니며 수심 5m에 있는 물고기까지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민물 가마우지. 남양주의 내수면 어족 자원도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미 5, 6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어민들은 말합니다. 4월, 5월 달에까지 있다가 얘네들이 각 하천으로 흩어져 있다가 11월 달에 다시 강으로 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4월 달에 인공 산란장을 만들어서 시어들을 만들어내는데 얘네들이 와서 시어들을 싹 먹어 치워버리고 1999년 전국에 1000여 마리 정도였던 민물 가마우지는 겨울철 기준으로 3, 4만 마리로 늘어났습니다. 번식지도 확산일로입니다. 2000년대 초만 해도 김포의 섬과 한강 일부 지역에서만 확인됐지만 최근엔 내륙 지역으로 크게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내륙 지역으로 이렇게 번식지까지 확대된 원인은 아무래도 이제 내륙의 환경이 얘네들 민물 가마우지가 사는데 좀 좋은 환경으로 오히려 바뀌지 않았나. 하천 정비 사업 같은 걸 하면서 좀 수심이 좀 깊어지고 집단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큰 나무들이 필요한데 그만큼 또 나무들이 많이 오랫동안 자라면서 하천변이라든지 이런 섬 이렇게 섬처럼 생긴 곳에 있는 수목들이 꽤 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두 가지 면에서 오히려 좀 내륙에 좀 좋은 조건들이 지금 민물 가마우지 입장에서는 만들어지고 있고 그것들을 이 민물 가마우지가 충분히 이용하고 있다고. 결국은 가마우지를 전문 포수단이 일정 부분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양주시에서는 그런 보다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이 아니라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래서 2,500만 이 수도권 시민의 이 상수원의 수질을 좀 더 보존할 수 있는 잘 깨끗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된다. 다들 자리를 잡아가는데 갑자기 하천을 만든다, 제방을 높인다, 뚝을 높인다, 3m를 높인다. 양수리를 물어봤어요. 저희랑 아주 비교되는 곳이거든요. 거기는 모든 생활권이 되니까 대답하신 게 거기는 생활권이 너무 커서 자기네들은 거기는 빼기로 했대요. 갑자기 우리는 괜찮나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서.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런 생활권이 없으니까 약도 없고 뭐 병원도 없고 학교밖에 없으니 그냥 쉬운 거죠. 주민들 몰아내기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조안면에 이 뭐 5중 6중의 이 중적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사유 토지 농지까지도 하천 구역으로 편입하겠다는 그것은 너무나 부당한 행정이다.
다행한 조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시민들과 함께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원주지방환경청의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이 문제를 좀 슬기롭게 해결하고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인천 지역의 현안을 진단하는 KBS 인사이드 경인 진행을 맡고 있는 김명섭입니다. 수도권 2천만 주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팔당 상수원 일대는 식당 하나 새로 짓기 힘들 정도로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데요. 요즘 이곳에 민물 가마우지가 크게 번식해 물고기를 마구 잡아먹으면서 수변 생태계를 교란하고 북한강에서 어로 활동을 하는 어민들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와 민물 가마우지 가다 번식으로 고통받고 있는 남양주시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애환을 풀기 위해 애쓰고 있는 주광덕 남양주시장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광덕입니다. 상수원 규제를 받고 있는 남양주 주민분들을 대표해 김기준 조안면 주민통합협의회장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안면 청년 김기준입니다.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주 시장님. 예.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이 1970년대에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주민분들한테 여러 가지 규제가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들이 있습니까? 그 3년 전인 1972년도에 먼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3년 후인 1975년도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규제가 이제 중첩돼서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또 수변구역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으로 인해서 정말 조안면이라는 곳은 지방보다도 훨씬 못하고 7, 8개의 규제가 중첩적으로 주민들을 옥죄고 있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전혀 대접을 받지 못하는 최악의 환경에서 지금 생존권과 생계권을 유지하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지역입니다. 하루빨리 규제가 풀려서 주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적 기본권이 보장돼서 정말 이곳에도 헌법의 가치가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시장님이 생존권까지 말씀하셨는데 헌법의 가치 얘기도 하셨고요. 네. 이런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는 이제 조안면에서 태어나고 자라신 분이 김 회장님이세요. 네. 어떤 불편함, 어느 정도의 불편함이 있는 겁니까? 지금 시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이제 중복 규제들이 조안면에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 행위에 대한 이제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상업 행위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이제 농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는 분들 역시 뭐 비료나 아니면 농약 사용에 대한 규제도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받고 있고, 본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갖고 제조나 가공 역시 할 수 없다 보니까 어떤 농민들이 굉장히 좀 살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행위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뭐 약국 하다못해 뭐 아이들 문방구도 없다 보니 뭐 아이들의 준비물을 사려고 가려고 해도 강 건너 양평군으로 뭐 1시간씩 걸어간다든지 아니면은 20-30분씩 차를 타고 가야 하는 그런 상행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행위라고 하면은 일체 상업행위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뭐 공공 이용 시설로 해서 목욕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는 있지만 사실상 그것도 굉장히 이제 허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식당들을 이제 대부분 뭐 요식업을 이제 상업행위로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 요식업에 대한 이제 이종 근생 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건축물 제한을 받다 보니 이제 주민들이 상행위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의 상업 건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이제 구허가권이라고 이제 주민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존속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상으로도 사실은 이종 근생으로 건축물 변경을 할 수는 있지만 상수원 관리 규칙에서 전체 가구 수의 5%라는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상행위를 하려고 해도 그런 이제 5%라는 제한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이제 그 건물을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권리를 이제 포기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또 주민들이 모여서 제비뽑기라는 이제 총극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 하구, 그러니까는 한강 하구에 살던 민물 가마우지 떼들이 팔당호로 몰려 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번식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그래요. 어떤 문제입니까? 일단은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강력한 규제들을 받고 있다 보니까 조합면이 사실 야생동물들이 또 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물 가마우지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이제 야생동물들이 살기 좋은 서식 환경이 조성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개체수가 번식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와 보시면 이제 산림이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되고 내수면 안에 있는 섬들에 있는 나무들도 이제 거의 다 고사를 했고 뭐 몇십 년씩 된 나무들도 다 고사를 했고 그런 가마우지들의 분변들도 굉장히 이제 지금 한강으로 아무 여과 없이 흘러 들어가고 있고 굉장히 좀 생태계 파괴가 좀 심각하다고 주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생업에 종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주민들의 피해는 어떻습니까? 이제 북한강에서 어로행위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통발이 찢기거나 아니면 그런 어구들이 이제 좀 망가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마우지들이 이제 굉장히 먹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잡히는 물고기들의 개체수나 종의 다양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은 사실은 상업적 가치가 전혀 없는 뭐 베스라든지 블루길 같은 외래종이 이제 점점 더 많이 잡히다 보니까 수산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은 조금 경제적으로 좀 많이 힘든 상황에 놓여 계십니다. 예. 시장님, 네. 민물 가마우지로 인한 어류 이제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 분들의 이제 피해가 막심하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통계적으로 조사된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뭐 가마우지 개체 수가 얼마고 또 그 어족 자원이 어느 정도 고갈되고 있는지 그런 것은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 통계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환경부가 좀 해야 될 일이고 다만 저희들이 한 30여 분 있는 그 내수면 어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어민들의 그 연간 소득의 감소량을 보면 연간 한 6, 7억 정도 소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최근 한 5년간 저희가 동향을 예. 확인해 봤더니 그것은 이제 저희가 통계로 확인할 수 있었고 기본적으로 그 내수면 지금 이 북한강에서 어로 활동을 하는 어민들의 75%가 이 이제 수족 자원이 절대적으로 고갈이 돼서 그물을 쳐도 고기가 안 잡힙니다. 예. 그래서 이 어업 행위를 포기하고 75%는 뭐 노동도 하고 또 야간에 대리운전도 하고 또 이렇게 농업으로 이렇게 전향하고 그러니까 어로 행위를 했을 때 수입이 전혀 안 돼서 참 큰 문제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문제고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 가마우지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서 그 팔당호 안에 족자섬이라고 아름다운 섬이 있습니다. 예. 그 족자섬이 그 배설물로 인해서 다 하얗게 나무가 죽고 그걸 백화 현상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돼서 개체수를 줄여야 되는 그러니까 그 유해 조류로 이제 분류 지정을 해서 개체수 조정을 해야 되고 정말 여기 대목에서 환경부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족자섬을 비롯한 많은 그 섬에서 저 많은 개체수가 늘어나는 가마우지들이 둥지를 틀고 새끼를 낳고 거기서 그 서식을 하면서 배설물들이 그냥 그 굉장히 독성이 강한 배설물입니다. 나무가 다 죽을 정도로. 그런데 그러한 배설물은 전혀 여과 없이 팔당물로 다 들어갑니다. 비가 내리면. 그러면 상수원의 수질 보호라는 그런 여러 가지 주민들을 규제하는 대책은 어떻게 되면 수포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지금 그 팔당에만 해도 간이 하수처리 시설이 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남양주시에서는 200억을 들여서 비상관로를 묻어서 이제 간이 하수처리 시설보다도 훨씬 더 고도 처리되는 그 신도시에 있는 하수처리 시설로 관로를 묻어서 이제 직접 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팔당호로 그 하수가 이제 안 들어갈 수 있게. 그런데 저 가마우지의 그 배설물 등으로 인한 그 팔당 이 상수원으로 그냥 여과 없이 들어가는 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어족 자원이 고갈되기 때문에 가마우지 개체수를 줄여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 플러스 정말 2,500만 수도권 시민들이 먹는 이 팔당호 수질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저 가마우지를 개체수를 절대적으로 줄여야 된다. 그 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환경부에서 민물 가마우지 정책을 조언하는 조류 전문가를 직접 만났습니다.
민물 가마우지가 최근 왜 많이 늘었는지, 이로 인한 수변 생태계의 영향, 유해 야행 조수로 지정을 추진하게 된 이유 등을 들어봤습니다. 민물 가마우지는 몸이 까맣기 때문에 그 여름에 이제 번식기 때 이 태양열에 의해서 그 몸이 빨리 뜨거워지거든요. 새끼들이 이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로 물 옆에서 이렇게 좀 어미가 이렇게 여름에 계속 물을 떠다 주면서 이렇게 식혀주는 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먹이 활동을 위한 어떤 그런 수자원보다는 이런 번식을 할 때 있어서 온도 조절을 위한 것들이 얘네들한테 좀 필수적이어서 아마 또 하천변이나 섬 저수지 같은 곳에 좀 더 밀집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99년도의 경우에는 약 한 1000개체 정도로 이제 파악이 되다가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점점 이제 증가를 꾸준하게 증가를 해서 지금 최근에는 겨울철 기준으로는 한 3만에서 4만 정도 수가 이렇게 변동을 하면서 있는 걸로 해서 아무튼 꾸준하게 증가를 해 온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그 번식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 2003년도에 김포의 그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유도라는 섬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에 이제 일부 번식지들이 이제 내륙 한강 밤섬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점점 확대되면서 최근에는 이제 좀 더 상류 지역 같은 좀 더 내륙 지역까지 좀 확대가 되고 있고요. 정부는 지난해 7월 민물 가마우지 집단 번식지 관리 지침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에 보냈고, 올해 7월에는 민물 가마우지를 유해 조수로 지정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아직 지정하진 않았지만은 남양주시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부에다가 이 민물 가마우지를 유해 조류로 신규 지정해달라고 건의서를 냈고요. 제가 그 다음 달에도 환경부 장관을 직접 만나서 현장에 저런 가마우지의 피해, 여러 가지 그 숲을 훼손하는 거, 어족 자원을 고갈시키는 것 플러스 팔당 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해서는 정말 이 가마우지 개체수 절대적으로 줄여야 된다. 줄이는 방법은 일단 환경부에서 유해 조류로 신규 지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환경부의 대응은 저걸 개체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 둥지를 털어버린다든가, 그 둥지를 짓지 못하게 가지를 잘라버린다든가, 아니면 이 공포탄을 쏜다든가, 이렇게 간접적인 방법으로 개체수를 줄이겠다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보면 현실적으로 그 효과를 거두기는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포획을 해야 되고, 결국은 그 가마우지를 전문 포수단이 일정 부분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양주시에서는 그런 보다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이 아니라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래서 2,500만 이 수도권 시민의 이 상수원의 수질을 좀 더 보존할 수 있는, 잘 깨끗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된다. 지금 환경부의 여러 가지 분위기는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남양주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시민들과 수도권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는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을 지금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환경부가 그러니까 민물 가마우지를 유해 조수로 지정하는 데는 주시장님 역할이 크신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그 보트를 타고 그곳을 다니면서 족자섬 일대에 그런 숲이 훼손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배설물로 인해서 배설물은 전혀 여과 없이 팔당 호수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를 환경부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먼저 인지하고 환경부를 지금 설득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까지도 환경부의 담당 공무원들은 어족 자원의 고갈, 그다음에 그 일대 숲의 배설물로 인한 백화 현상 등을 더 중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질을 결정적으로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독한 배설물로 인해서. 알겠습니다. 자,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그 구획이 남양주시가 보기에는 좀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크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수원 보호구역을 1975년 7월경에 이제 결정을 하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을 어디로 결정할 건가 그런 일반적인 기준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정부가 3년 전에 그린벨트가 지정되고 개발 제한 구역을 정했던
그것을 그냥 답습해서 개발 제한 구역을 모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단순하게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에는 이미 대부분이 토지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그곳을 그대로 그냥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주민들의 고통이 심하고, 똑같은 북한강인데 이 남양주 조안면이 아니라 건너편에 그 서종면, 양평군 서종면 일대의 토지는 개발 제한 구역을 정할 때 향후 뭐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이렇게 제외를 시켰거든요. 똑같은 북한강이 흐르는데 강의 서쪽은 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강의 동쪽 양서면 일대에는 전부 다 개발 제한 구역이 아니어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다 보니까 그곳은 지금 전부 건물이 들어서고 뭐 카페가 들어서고 미술관이 들어서고 뭐 사람들이 주말이면 가득 찹니다. 카페가 많이 발달돼 있죠. 예. 아니 동일한 이렇게 북한강을 놓고 강 서쪽에는 완전 규제, 강 동쪽에는 완전 개발. 그러면 다 양쪽에서 버려지는 생활 하수는 똑같은 이 북한강으로 들어와서 한강으로 가는데, 팔당물으로 가는데 어떻게 한쪽은 100% 규제, 한쪽은 100% 개발. 이거는 굉장히 난센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1975년도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됐을 때로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이 지나서 그동안에 이 생활 하수를 처리하는 처리 기술이 정말 뭐 비약적으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발달됐는데, 규제의 기준은 1975년도나 지금이나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다. 이것도 과학이나 합리성을 전혀 무시한 정말 이 행정 편의주의고, 이것도 난센스 중에 난센스다. 이 두 가지 난센스가 결합해서 조안면은 1975년부터 지금 2023년까지 이 주민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살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시장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이제 제가 북한강변을 따라 올라가다가 두 지역이 너무 비교돼서 제가 옛날 1990년대 그 팔당 상선 문제 취재하러 갔다가 공무원분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상선 보호구역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렇습니다. 하고 사실은 유형 면적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를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제 하겠네요. 그 제가 환경부 장관께도 지금 두 가지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남양주의 경우에는 그 두 가지 플러스 200억을 들여가지고 별도로 비상 관로를 묻어서 이제 남양주 그 여러 12개 마을에서 그 버려지는 그 생활 하수를 지금은 간이 하수 처리장 8개에서 처리했는데, 거기서도 안 하고 이걸 관로로 다 빼서 팔당댐 밑으로 지금 현재 남양주 다산 신도시를 위해서 한 지금 하수 처리장에다 연결해서 거기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이제 처리하게 될 거거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여기는 규제를 완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 조안면 사람들은 생활 하수를 팔당댐 위로 물을 하나도 안 버리는데, 거기는 이제 빗물 외에는 들어가는 게 없는데, 규제는 전 세계적인 최악의 규제를 하고 있으니 이 과학 합리성이 이 지배하는 이런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이것은 완전 구석기 시대의 법을 지금 적용하는 거 아니냐. 이게 정말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코미디고 난센스다. 제가 환경부 장관께 그런 말씀을 드려서 환경부 장관이 상당히 동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최악의 규제라고 얘기하셨는데,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분들은, 그러니까 강 건너에 사는 이제 양평군 주민분들 보시면서 좀 여러 가지 불공평한 부분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시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75년도부터 이제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 조안면 아주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제 어릴 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어릴 때 몇 년도? 뭐 한 90년대 초반? 네. 그러면은 학교에서 이제 뭔가 준비물을 사러 가야 돼도 이제 강을 건너가야 되고, 이제 뭐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가 보통 어렸을 때 졸업식을 하면 이제 짜장면을 부모님들이랑 같이 먹잖아요. 근데 그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으려고 저희는 또 이제 시의 경계를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가. 근데 지금 조안면에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가 있는데 지금 거기 있는 어린 친구들도 졸업식을 하면 강 건너로 아직도 짜장면을 사 먹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죠? 조안면에는 지금 거의 4,000명 정도 4,000명.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헌법재판소에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구획이 잘못됐다. 그래서 주민분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이 침해됐다. 이런 이유로 헌법 소원을 제기하셨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조안면과 양소리를 보면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같은 강을 바라보고 똑같은 곳에다가 하수를 처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안면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고 양수리에는 뭐 대형 수영장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뭐 높은 고층 건물들까지도 들어서는데 이런 거를 참 바라봤을 때 조안면 주민들은 그동안 이제 저희가 바라봤던 거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냥 원래 이런가 보다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2017년, 16년, 17년도에 좀 강력하게 이제 상선 보호에 대한 단속을 하면서 주민분들이 한 10분 정도가 실형을 사셨어요. 뭐 국수를 만들어서 팔았다든지 아니면 이제 본인이 뭐 키운 뭐 미나리를 좀 전을 붙여서 팔았다든지. 이게 몇 년도라고 그러셨죠? 저희가 2016년, 17년도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최근이네요. 그러니까. 네, 정말 생경 범죄인데 좀 가혹하게 어떻게 보면 처벌을 받았죠. 그리고 심지어 뭐 이제 제 말의 후배 청년은 이제 스스로 이제 본인 가게에서 너무 이제 힘들다 보니까 좀 스스로 좀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때문에 그렇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저희 이제 젊은 청년들이 좀 마을에서 중심이 돼서 저희가 이제 매일같이 공부를 해서 새벽 3시, 4시까지 뭐 수도법이라든지 상수원 관리 규칙, 뭐 헌법 같은 것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현행법이 굉장히 잘못돼 있다. 이게 주민들로서는 어쨌건 평등권도 보장을 받아야 되고 재산권도 보장을 받아야 되고 직업 선택의 자유도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규제를 함에 있어서는 어떤 정당한 보상이나 대가가 따라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도 정당하게 지급되지 않았다는 걸 이제 주민들이 알게 됐죠. 그래서 주민들이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우리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에서 보장된 내용들만이라도 우리가 좀 보장을 받자 해서 막 헌법소원을 준비를 하고 있던 찰나에 그 당시 남양주시에서도 어떤 지방자치권에 대한 이제 간섭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상선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함께 원고로서 이제 청구를 하게 되었고 주민들이 이제 다 같이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면서 직접 이제 헌재에다가 주민들과 남양주시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2019년, 20년 이때 이제 저희가 준비해 갖고 저희가 제출. 자료를 보니까 2020년 10월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님, 남양주시와 주민분들이 2020년 10월에 헌법소원을 냈고 거의 이제 3년이 다 돼가네요. 그렇습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고 시장님이 법률 전문가신데 이게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지금 전원재판부의 심리가 회부되어 있고 만 3년이 거의 다가오는데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는 걸로 봐서 헌법재판관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 논리를 충실하게 따른다면 이것은 분명하게 헌법에 위반됨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위헌 판결을 내야 되는데 아마 위헌 판결을 냈을 때 우리 사회에 미치는 사회적 파장 또 이 팔당 상수원을 비롯해서 팔당댐 또 이하에서도 많이 취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수도권 2,500만 시민들이 모두 팔당댐 상류에서 물을 취수해서 그 수돗물을 공급받아서 먹는 줄 알지만 팔당댐 위에서도 취수를 하지만 팔당댐 이하 잠실 수중보 그 사이에서도 많은 취수구가 있습니다. 물을 거기서 결국은 이제 팔당댐 물이 깨끗해야 되고 그 이하도 깨끗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500만 수도권 시민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지금 법 논리에 충실한 판결을 한다 그러면 위헌 결정을 해야 될 것인데 사회적 파장이나 이런 정치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우리 주민들이 말하는 것처럼 헌법상에는 이 평등권, 뭐 사유재산권, 직업 선택의 자유,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행복 추구권이 있는데 특히 차별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똑같은 북한 강변 이쪽에는 하고 저쪽하고의 극명한 차별. 밤이 되면 이쪽은 깜깜한데 저쪽은 불야성입니다. 환합니다. 그래서 밤에 북한 강변을 거닐면 왜 이쪽은 암흑이고 저쪽은 왜 대낮이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최소한의 차별은 헌법 위반이다 해서 위헌 판결이 금년 내로는 나야 된다. 그래야 이 대한민국이 정말 헌법의 정신과 가치가 살아있는 진정한 법치국가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저희들도 시의 행정력을 보다 더 결집시켜서 헌법재판소의 여러 가지 남양주의 사정과 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 등을 지금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헌법재판소 결정 나기 전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법적인 논리로는 지금 시장님 말이 언뜻 맞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제 상선 보호구역을 어떻게 이제 조정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연구 용역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환경부하고 지자체하고 이 문제가 제가 보기엔 팔당 상선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그렇거든요. 제일 심각한 부분은 이제 팔당 상선 지역이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500만 수도권 저희 팔당물을 먹는 시민들은 뭔가 저기에 규제를 완화하면 내가 먹는 물이 조금 더 덜 깨끗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불안감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데이터 객관적인 과학적인 수치를 보고 예를 들면 음식점 허가는 이 가구 수의 5%인데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그 지역의 생활하수를 팔당 이하 다른 하수 처리장에서 초고도로 처리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한 20%까지는 가구 수의 음식점을 할 수 있게 하다든가 뭐 카페 같은 이런 간이 커피점 같은 것을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완화해서 주민들의 의견과 또 2,500만 우리 수도권 시민들 또 환경부의 입장 이 삼각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주민들도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우리를 빼달라 해제해달라 우리 두고 마음껏 아파트 짓겠다 이런 요구가 아니라 일정하게 우리가 사유재산을 조금 그 생존권적 기본권에서 직업선택의 자유 입장에서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 마련해주면 조한 주민들은 넓은 마음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는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상수원 위에서부터 수변구역 그러니까 보호구역 조정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뭐 하수 연계 처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한번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대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만약에 헌법 소원이 받아들여지면 이후에 이제 구체적인 개선 규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주민분들이 원하는 변화 어떤 게 있습니까? 조합면에 아무래도 이제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뭐 외지에서 이제 오는 분들이 뭐 쓰레기를 무단 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상선보호에서 하면 안 되는 뭐 행위들을 하신다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오히려 이제 나서서 그런 건 여기서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선 오히려 더 이제 보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민들이 사실 바라는 거는 양수리 같이 개발하겠다는 사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쨌건 주민들도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좀 잘 보존된 자연 환경을 좀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된다는 생각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이지만 우리가 또 2,500만, 2,600만의 주민들의 식수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민들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원하는 거는 아까 이제 시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뭐 경제 활동을 조금 기본적인 경제 기본적인 경제 활동, 생존권에 관련된 경제 활동만 조금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 주민들도 굉장히 만족해 할 것 같은 상황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뭐 제 친구네도 사실은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장애인 단체에서 체험을 오셨었어요. 근데 이거를 갈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장애인분들 좀 중증 장애인분들이셔서 생과를 못 드신다 그래서 좀 갈아달라고 이제 그쪽에서 요청을 하셨는데
이 생과를 따는 것까지는 체험 활동으로 치는데 생과를 갈게 되면 이게 제조가 이제 제조 가공이 들어가게 돼서 이게 불법 행위로 또 규정이 되면 이 친구는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은 정말 뭐 심한 경우에는 또 검찰에 고발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활동들 정도까지만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다면 주민들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이 규제가 많은 조합면에 또 다른 지금 규제가 생길 것 같다, 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이제 10년 단위로 관할인 북한강의 그런 이제 하천 정비 계획에 관해서 이제 어떻게 다시 또 향후 10년은 어떻게 정비 계획을 가질 건가.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계획안, 그러니까 변경안이죠. 기존에 이 하천 관리하다가 하면서 지금 대부분의 그 조합면민들의 사유지 그리고 또 농지 같은 그 이제 수변 공간을 지금은 이제 그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그걸 하천구역으로 편입하겠다. 그 하천구역이면 이건 이제 이거 땅이 개인 땅인데 이거 하천이다 이런 소리 아닙니까? 홍수관리구역이라는 거는 만약에 북한강변에 물이 많이 왔을 때 좀 이쪽까지도 마을까지도 물이 넘치면은 홍수관리 차원에서 관리에 대한 구역이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관심 갖고 있는데 하천구역으로 편입한다 그러면 이건 하천 바닥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강바닥이라는 소리거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재산권을 행사하기 힘들게 불가능하죠. 네. 근데 그곳이 대부분 이제 딸기 농사 짓고 하우스 이렇게 해서 시설 채소하고 쌈 채소하고 이러는 공간이고 이거야말로 조합면 주민들의 이제 생존 수단인데 그렇게 하고 지금 멀쩡한 그 조합면에서 그 금남리로 가고 있는 이제 국도가 45번 국도거든요. 그 국도를 3m 높여가지고 북한강에 물이 넘치면 이 도로 안쪽에 마을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를 강둑으로 삼겠다. 근데 저는 이거 코미디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거기에 물이 찬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갑자기 그곳을 하천구역이다. 그리고 멀쩡한 그 국도 도로를 하천 제방처럼 3m 높여가지고 물이 넘치면 얘가 제방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많은 국비 예산 들여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위험을 가장해가지고 그런 일을 왜 하는지 저는 정말 환경부를 이해할 수 없네요. 추가 지정이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라고 해서 주민들은 그 내용도 모르고 그 주민 설명회에 갔다가 완전 충격과 분노에 그냥 쌓였죠. 그럼 우리가 역사 이래 거기가 한 번도 물이 넘친 적이 없는 지역인데 갑자기 그곳을 그것도 사유지 그 넓은 사유지 한 4, 5만 평 되는 그 넓은 땅을 하천구역으로 지정하겠다라는 이런 하천 관리 기본 계획을 변경하겠다. 그래서 그 멀쩡한 또 국도는 왜 3m 높여가지고 그거를 제방 역할을 하게끔 하겠다라는데 또 자체를 높이겠다. 그렇죠. 도로를 높여서 그걸 하천 제방으로 쓰겠다. 근데 거기까지 물이 근처에도 간 적도 한 번도 없거든요. 이것은 정말 근본적으로 재고돼야 된다.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곳에 수도권에 비가 몇 미리 왔을 때 여기 그 침수 여부 그리고 침수됐을 때 몇 센치 정도 침수됐는지 그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역사적인 데이터가 다 취합된 상태에서 정말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조합면에 이 뭐 5중 6중에 이게 중첩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사유 토지 농지까지도 하천 구역으로 편입하겠다는 그것은 너무나 부당한 그 행정이다. 과잉한 조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시민들과 함께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원주지방환경청의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이 문제를 좀 슬기롭게 해결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팔당 상선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은 이제 남양주시의 인구가 74만이네요. 예. 그러니까 수도권 동부에서 이제 핵심 도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3기 신도시 왕숙지구가 이제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시장님이 예전에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부터 예. 왕숙지구는 반드시 교통 대책이 확보된 이후에
그다음에 입주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강하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주장은 변함이 없고. 예, 거의 뭐 선교통 후 입주라는 말로 표현이 되죠.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지금 남양주시의 그 취업 인구를 보면 한 18만 6천 명 되는데 한 3분의 1에 해당되는 6만 1천 명은 남양주 관내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만 한 12만 6천 명 정도는 그 남양주 밖에 서울이나 서울 경기 남부 서부 지역으로 출퇴근을 합니다. 현재도. 그렇기 때문에 출근 시간에 특히 이 굉장히 그 교통난, 그 교통이 굉장히 막혀서 뭐 30분에 갈 거리를 2시간에 가고 이러는 주민들의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숙 1, 2지구 350만 평과 그 왕숙 1지구 위에 있는 진접 2지구 그다음에 남쪽에 있는 양정 역세권까지 개발이 되면 이게 500만 평 개발이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인구 한 100만 인구는 이제 육박하겠네요. 입주 예정 인구는 한 25만 명.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100만 특례 도시로 그 상부의 계획 인구 100만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남양주시가 지난해 말. 그래서 지금도 이 12만 5, 6천 명의 우리 시민들이 아침 시간이면 출근을 하느냐고 교통난이 심한데 이곳에 500만 평의 신도시가 개발됐을 때 먼저 교통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남양주 시민들은 출근길이 이제 지옥길이다. 이렇게 악화되고 이게 시민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치러지게 되는 이 사회적 경제적 비용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가 국가의 주거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 정책으로 인해서 남양주가 토지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이 남양주 시민 그리고 앞으로 신도시가 건설될 때 들어올 그 100만의 시민들의 그런 어떤 그 출퇴근 광역교통 체계가 먼저 해결돼야 된다. 그 점을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국가가 또 3기 신도시만큼은 1, 2기 신도시하고 달리 선교통 후입주를 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대통령도 그렇게 약속하죠. 그렇습니다. 예. 뭐 전 대통령, 현 대통령도 다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남양주에 있어서는 선교통 후 입주 이 원칙이 국가 정책적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그래서 그 광역교통 체계를 좀 확충하는 일에 우리 시의 행정력을 가장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GTX 노선은 B 노선인가요? 원래 B 노선은 이제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고요. 추가로 윤석열 정부에서 약속한 것이 GTX D 노선이 경기의도의 이제 하남을 거쳐서 남양주 그 와부 지역, 그러니까 남양주 전체 땅으로는 남부 지역이죠. 그걸로 연결돼서 경의중앙선과 GTX D가 연결돼서 우리 인천공항까지 이렇게 Y자로 이렇게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는 GTX B는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고요. GTX D도 뭐 머지않은 시간에 우리 국토부에서 발표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왕숙 지구 예. 어떤 식으로 개발이 돼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제 뭐 그러면 남양주시의 100만 시민이 언제까지 계속 광역교통을 이용해서 출근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고 1차적으로는 광역교통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서 출근길을 해결하는데 한편으로는 남양주 안에 왕숙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금 가장 필요한 그 미래형 첨단 산업 일자리를 3기 신도시를 통해서 획기적으로 확보해서 시민들이 남양주 안에서 뭐 반 이상이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장 양질의 일자리 만드는 거 그게 바로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지금 조성하는 일입니다. 제가 지금 1년 2개월간의 임기 동안 국토교통부하고 많은 힘겨루기 끝에 왕숙 신도시의 가장 핫플레이스에 가장 중요한 지점에 70만 평방미터 도시첨단 산업단지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한 50만 평방미터 더 확보해서 남양주시에는 정말 이 판교 이상의 첨단 산업단지, 디지털 산업단지로 변모해서 기존의 남양주 신도시를 통해서는 주거단지 위주의 인구 확장에 성장을 했는데 이제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500만 평 개발을 앞두고는 이 베드타운의 이미지를 확 벗어서
미래형 일자리가 넘치는 첨단 산업의 도시, 미래형 도시로 지금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제가 마지막에 질문 드리려고 했던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번 임기 동안에 이 부분은 꼭 실현시켜서 남양주시를 더 좋은,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과제가 있다면 좀 얘기를 해주시죠.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일단은 대한민국 최고의 아시아 전체를 다 관할할 수 있는 빅데이터 센터를 남양주에 유치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아마 남양주의 빅데이터 센터를 이용하게 될 것이고, 그걸 기반으로 반도체 팹리스 단지, 반도체 설계하는 단지에서 한 200여 개의 그 팹리스 기업들을 지금 왕숙 신도시에 유치하고, 또 중요한 것이 이제 100만 도시가 되면 의료 서비스를 보다 좀 이렇게 제대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제가 미래형 복합 의료 타운으로 명명했는데 이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그 의료 종합 복합 단지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개의 그 의료 시설과 의료 기관에서 남양주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그 중심 권역에 그런 미래형 복합 의료 타운을 이렇게 자기들이 오고 싶다. 그리고 금융회사에서도 거기에는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어서 파이낸싱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즘 그 일로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고, 이제 금년 안에 그 빅데이터 센터 입지와 그 금년 안 내지 내년 초에 그 미래형 복합 의료 타운은 시민들에게 제가 이렇게 공개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남양주시가 이제 제대로 된 일자리가 넘치고, 그래서 청년들이 남양주를 찾고, 또 대학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한 미래형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의료 타운이 쇼핑센터와 함께 형성이 된다. 그것이 거의 뭐 완투펀치가 될 거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선 보호구역에서 수십 년째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 참 오래된 얘기인데 풀어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다 나은 주민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남양주시의 고군분투, 나름의 성과를 낼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인사이드 경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